еще раз настойчиво подчеркну,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Puti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ll end up costing Russia dearly,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We will make sure of that.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연일 증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시장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데 오늘 관련 사안 증권부 지수희 기자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 기자, 이번 주 우리 시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2,700선 지지대는 현재로서는 좀 내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2,7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주 초반까지는 잘 지켜내는 듯 싶었지만 지난 목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기 때문에 2% 넘는 하락을 하루 만에 맞으면서 코스피가 2,6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 공포 때문에 지난 목요일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한때 거래가 중단됐던 러시아 증시는 4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유럽 대부분 지역이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2%, 또 코스닥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쟁 공포는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마찰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도 다시 상승세를 탔고 우리 시장도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676.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이번 주 환율이 다시 1,20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외인기관 가치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포에 질린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1조 4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또 기관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지수가 2,600선까지 내려앉자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 개인들은 이번 주에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낙폭이 과한 대형주 위주로 매집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화학, 현대차, 네이버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만 1,000원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초반 그리고 현대차도 17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개인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베팅한 시장 잘 가져야 할 텐데 오 기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에 증시가 정말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두 국가의 전쟁 양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현재 시간으로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작전을 명령했습니다. 푸틴은 선언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 시인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다라는 말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인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침공하고 있어서 좀 다른 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하나 함께 보고 오시죠. 영상은 현재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하르키프의 모습입니다. 이 들리시는 소리처럼 이 폭격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르키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이 말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보 전해지는 거 보면 러시아군이 민간과 군 모두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꽤나 강경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전면전 확대로 인명피해도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4일 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투에서 자국민 137명이나 사망했고요. 3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면전으로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는 앞으로 더 막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침착하라, 가능하다면 집에 있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어서 국가 총동원령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국가 총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18살에서 60세 남성은 90일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동원령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징집병, 또 예비군, 차량 징집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태고요. 외신 등에 따르면 수도인 키예프도 곧 점령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조심스럽지만 전쟁 국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 기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의 예상보다 이 제재의 수위가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3.34%, S&P 500이 1.50%, 다우가 0.2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내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반등한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파병 대신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시작했지만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미국이 판을 더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증시가 반색한 겁니다. 전쟁 리스크도 그렇지만 미국 발언에 따라서 세계 증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공포심은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투자자들은 경험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역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과 또 이번 러시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투자자들이 좀 저가 매수세를 보이면서 유입을 된 겁니다. 이 조현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도 시장의 공포감보다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욱이 연준의 긴축 속도도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히려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3월 FOMC에서 또 연준이 긴축 강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분석들 들어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쟁 리스크가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 기자 과거 전쟁 리스크 때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과거 전쟁 발발과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전쟁이 예견됐던 상황에서는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전쟁의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네, 가운데 빨간 선이 전쟁 발발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걸프전, 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예상이 가능했던 전쟁의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전쟁 발발 전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고 나서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60일 이후에는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수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예측되지 않았던 전쟁의 경우에는 증시가 장기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국전쟁이나 진주만 공습, 걸프전의 경우에는 전쟁 발발 이후 증시가 급락을 했고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2달이 지나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갈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전쟁이었고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으로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면전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군사 개입을
서방 국가들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단기 등락은 존재하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증시 하방을 높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기존에 우려하던 통화정책 부담이나 경기 불안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전쟁 우려가 다시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시장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치가 당초 전망치인 6.9%보다 소폭 상승한 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당초 미 연준은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는 주춤한 상황이 됐지만 경제 지표는 또 잘 나오고 있어서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3월에 50bp까지는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음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이 86.7%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은 13.3%로 낮아졌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은 단정짓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를 당분간 러시아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 일정이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이까지 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기자, 앞서서 이제 약한 미국의 제재가 이제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반등세를 보인 겁니까? 네, 먼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to be part of the global economy. We'll limit their ability to do that. We're going to stunt the ability to finance and grow the Russian military.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달러를 비롯한 세계 동맹국 화폐로 러시아가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금융 제재가 포함됐는데요. 러시아 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막거나 반도체나 항공, 우주 등 이 러시아 수출도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달러를 비롯한 세계 동맹국의 화폐를 이용해서 금융 제재를 한다는 것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의 제재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제재가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앞서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좀 확실히 막지 않아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해서 예고해왔고 적절하게 제재가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비판입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서방 국가들이 좀 제재를 해달라, 막아달라라고 요구해왔는데요. 결국은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하면서 제재가 약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대전차, 대공 무기 등 이런 군사적인 개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유럽의 제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재 동참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EU의 27개 회원국도 광범위한 금융 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러시아의 금융시장 70%를 겨냥해서 제재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유시설 등을 개량하지 못하게 해서 석유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국도 금융시장을 차단하고 무역 제한 등을 발표하면서 제재에 동참을 했고요. 일본은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또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하거나 금융 제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행동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제재 정도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은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기자,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이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돌 때보다 좀 더 군사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현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이 2014년의 우크라이나 군사력이고요. 오른쪽이 2020년의 우크라이나 군사 현황입니다. 보시면 2배 넘게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러시아의 국방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한 상황이지만요. 버틸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태 불안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앞서서 또 살펴봤듯이 각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주요한 정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주 벌써 3월입니다. 3월에 주목해봐야 하는 증시 일정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음 달 1일에는 우리 시장은 휴장하지만 한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파월 의장 청문회를 비롯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도 다음 주에 다수 나올 예정입니다. 또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3월 FOMC는 다음 달 15일과 16일 양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